그 한가운데에는 공포라는 날것의 사실이 있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았다. 영원히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는, 거기서는, 부당한 전쟁에서는 결코 죽고 싶지 않았다. 자동차를 몰고 메인가를 따라 법원 청사와 벤 프랭클린 매장을 지나면서 나는 가끔씩 두려움이 내 안에서 잡초처럼 무성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내가 죽어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적진으로 돌진하기, 다른 사람을 정조준하기. 팀 오브라이언의 소설 그들이 가지고 다닌 것들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싶지 않았던 소설 속 화자 오브라이언은 1968년 여름 징집을 피해 캐나다로 달아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대에서 그는 한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은 모든 걸 다 알겠다는 눈빛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에게 왜 여기 왔는지, 왜 혼자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과 오브라이언은 낚시를 하기 위해 보트를 타고 강가로 향합니다. 오브라이언의 눈앞에 캐나다가 펼쳐졌습니다. 조금만 헤엄치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물에 뛰어들지 못하고 뱃머리에 앉아 한참을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을 치르러 갔습니다. 전쟁, 정치, 이념, 민족, 국가. 그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평범한 개인. 팀 오브라이언이 기억하던 1968년의 모습과도 겹쳐지는 2022년 봄입니다. 세계의 많은 모습들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옷을 갈아입고 다시 찾아온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문장의 소리 DJ를 맡은 시인 이영주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강영숙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소설 쓰는 강영숙입니다. 네. 먼저 강영숙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1998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8월의 식사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으로는 흔들리다와 날마다 축제, 빨강 속의 검정에 대하여와 아령하는 밤, 회색문헌, 또 장편소설 리나, 라이팅클럽, 슬프고 유쾌한 텔레토비 소녀, 불임지구, 벙커 X 등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문학상, 백신의 문학상, 김유정 문학상, 이호성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는 6번째 소설집 두고 온 것을 출간하셨는데요. 소설가님 이력을 읽다 보니까 네, 너무 화려하셔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 어떻게 보면 책을 많이 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10권을 내도 신인인 것 같은 기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와. 네, 그냥 이전에 장편 소설을 끝내고 나서 이제 바로 소설집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네네. 네, 그냥 이번에는 좀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또 모아보니까, 네, 좀 또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을 많이 낸다고 해서 점점 나아진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아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난감한 기분, 네. 또 동시에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작품의 목록이 정말 되게 긴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작가님 상황을 보니까 소설을 쓰신 지 24년이 되셨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장편 소설까지 합치면 10번째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셨는데 네. 일단 그래도 우리가 끊을 때 10권 또 뭐 20권 네. 이렇게 끊잖아요. 네. 네. 기분이 어떠셨는지.
근데 사실 뭐 연재를 해놓고도 묵지 않은 것도 있고, 아,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아마 단편 소설은 뭐 많은 것 같지만 한 70개 정도 썼을까? 뭐 전체로 보면 제 생각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단편은 100개가 충분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책으로 묶은 것보다 묶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을 저는 오히려 좀 아,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2개 정도는 네. 그 작품 리스트에서 제가 뺐거든요. 그래서 아, 항상 저는 오히려 제가 묶지 않은 소설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2개가 빠졌는데 내가 왜 이 소설을 뺐을까? 음, 이제 이 소설이 왜 지금도 생각이 날까? 네.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와중에 또 뺀 작품이 있다는 게 전 너무 놀라운데, 근데 다 많지 않나요? 시인들은 더 많지 않으신가요?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네. 또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네, 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언젠가는 그 안 묶으신 걸 또 묶으실 생각은 아니요, 있으시,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저만 가지고 아, 있는, 그래야 또 네. 의미가 있겠죠. 그러시군요. 네네. 네, 그럼 이번에 나온 그 작품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네. 표지를 보면 이렇게 네. 우리나라의 산을 낀 내륙 지방에 가면 꼭 있을 법한 그 도로가 네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짙은 안개가 또 있고, 그래서 거기를 지나면 그 소설 표제작인 두고 온 것의 H호텔이나 버려진 네. 지대에서의 젊은 소희와 어린 은수가 살던 지방 도시도 떠오르고, 스모그를 음, 뚫고 해서 상혁이 출근했던 그 역병의 농장 있잖아요. 음. 그런 네. 데로 왠지 독자들이 같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네. 들었는데 표지는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이제 뭐 다 작업을 할 때는 뭐 소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비주얼적인 측면도 중요하니까 되게 네, 관심을 갖고 이제 보는데 이번에 표지가 굉장히 제 소설하고 어울린다는 평을 네,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뭐 디자이너분들이 해주시면 거의 별 의견 없이 그냥 음, 그렇게 하는 편인데요. 이번엔 정말 뭐 아무것도 네. 제 의견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제 소설들이 인물들이 어디를 가는 이야기가 많아서 네, 네, 네. 좀 잘 맞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되게 다 읽고 네네. 나서 어울린다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 처음에 이 작품집에 네. 실려 있는 작품이 어른의 맛인데 이 네네. 작품이 2017년 이효성 문학상 수상작이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이제 읽으면서 공간에 대한 묘사 굉장히 음, 잘하신다. 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수연이 살던 양계장에 있던 집이나 또 네. 지금 살고 있는 그 방과 마당이 네네. 고가도로 쪽을 향해 있는 그런 집들 네네. 그리고 네. 그 옆에 요양 건물 뭐 음, 고가 아래 포장마차 이런 어떤 공간들이 네네. 굉장하던데 네. 묘사가 네네. 어떤 공간이 전해지는 의미가 조금 남다른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음, 실제 어떤 공간을 보고 상상력으로 확장되시는 건지. 음,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상상력이 그렇게 있는 편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오히려 실제 공간에서 이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또 되게 많고 아,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간이 그대로 소설 안에 들어간 경우는 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약간은 그 실제 공간에서 영향을 받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소설을 쓰다 보면은 좀 음, 다른 공간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 있는 장소와 없는 장소지만 어떤 심리적인 장소라는 것도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뒤섞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실제 이제 제가 소설을 쓴 그 실제적인 공간은 배경은 의정부였는데 아,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영주 시인이 얘기하신 네. 그런 뭐 양계장이라던가 네네. 이런 또 지금 수연이 살고 있는 그 집들 네. 그런 곳들은 또 딱히 현실의 공간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사실은 소설 네. 쓰다가 이제 소설이 안 써지고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그냥 계속 소설을 쓰기 위해서 갑자기 뭐 시티토버스를 타러 나간다거나 막 아,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어, 이제 공간이 소설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네, 네, 어떤 그 공간이라는 게 어떤 한 인물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그 인물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보다 그 공간을 잘 묘사하는 것이 네, 그 인물의 심리를 더 잘 보여준다는 생각을 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네, 공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네. 근데 저도 그 소설 읽으면서 너무 네. 그 부분이 네네. 픽진하게 다가와서 네. 소름도 돋고 막 이랬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면서 읽었는데, 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 뭐 실제로 보면은 여기 나오는 그 요양원 건물이 있는 데는 의정부는 아니었고요. 여기는 네. 이제 연남동이에요. 근데 아,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연남동에서 봤던 어떤 그 구도 같은 것들을 이제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요양원이 있고 그 요양원 담벼락 아래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네. 요양원은 이제 그 나이 드신 많은 아프신 분들이 있는 공간이면 이 포장마차에 너무 어린 친구들이 활기 있게 술을 마시고 있는 그 대비가 네. 저한테는 되게 이제 특이하게 다가와서 아, 네, 이제 이쪽으로 어, 가져와서 사용을 했던, 네, 네. 그런 예가 있습니다. 네. 네네. 연남동이라니까 왠지 알 것도. 네, 그 네. 연남동 그 조그만 굴다리 옆에 있는, 네, 네. 그, 거기구나. 네. 네, 그 문학 순례를, 작품 그 네, 순례를 가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설에 나오는 그 음식에 대한 묘사도 되게 많으셨는데, 네. 대구탕, 뭐, 추어탕, 떡볶이, 뭐, 순대, 청어, 초계국수,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맛깔나게 표현을 되게 잘하셔가지고, 그러셨어요. 네. 저는 이런 표현 너무 먹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메인만 먹으면 살기도 바쁘다. 아, 이런 네, 말도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네, 또 흙을 집어먹는, 이런 어떤 네, 행위를 통해서 이게 어른의 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네. 작가님이 생각하는 그 어른의 맛이란 무엇일까요? 글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입맛은 네. 어렸을 때 그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도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떡볶이거든요. 그래서, 저던데.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우리가 영혼의 음식 이러면은 맞아요. 항상 떡볶이가 1순위고, 네.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뭐 격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혼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떡볶이를 되게 많이 시켜 먹고 그러는데, 저는 아, 사실은 요리를 전혀 못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뭐 말린 청어 같은 거는 네. 맥주 마실 때 우리 이제 가끔 먹잖아요. 그 솔치라고 하는 그 좀 아, 큰 네, 그 국물을 내거나 이렇게도 하지만 이제 그 먹기도 하는데 전 사실 그 음식이나 이런 요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손을 잘 쓰지는 못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게 됐는데 예를 들면 이 흙에 대한 거는 제가 사실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이 소설에서도 또 버려진 지대에서도 또 나와요. 예, 그 예, 예. 어린 네. 은수인가가 네네. 이제 그 흙을 먹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제가 옛날에 썼던 그 검은 밤이라는 그 음, 소설에도 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걸 계속 이렇게 쓰고 흙에 있는지를. 대해서. 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왜 어렸을 때 뭐 비누도 먹고 흙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네. 실수로 네. 어릴 때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썼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음,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꼭 흙의 맛이 어른의 맛이다 이렇게 아, 동시에서 네네. 네, 그렇게 사용한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어른의 맛이라는 건 약간 말차 맛 같은 거? 네, 아, 네,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또 읽으면서 역시 약간 원형적인 이런 걸 그런가요? 향해, 예, 가셨구나. 멋있다. 막, 실제로 성인이 돼서 흙을 먹어보는 일은 거의 없죠. 없으니까, 네. 이제 맛이 맞습니다. 어떤지는 알 수가 없죠, 사실. 예. 네. 이번에 그 두고 온 것, 이 네네. 작품에서 보면 민수가 이제 정신병동에 입원한 와이프 진영을 위해서
이제 H호텔 찾아가잖아요. 근데 네네. 처음에는 민수의 입장에서 아내의 정신이 혼란스러운 것처럼 서술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민수의 정신이 혼란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민수가 하는 뜻모를 혼잣말하고 또 이 환각적인 장면들이 서로 얽히면서 이야기가 전복이 되는데 놀라운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표제작으로 정하게 된 과정이나 이유 같은 게 혹시 또 음, 어떻게 구상하고 쓰셨는지 너무 네. 궁금해졌습니다. 어, 이제 제가 최근에 썼던 다른 작품들이 뭐 재난이나 재해나 네, 그런 배경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근데 네네. 거기에 비하면 이제 이 소설은 조금 결이 다른데, 음, 사실은, 글쎄 이 소설을 어떻게 출발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 공간은 이제 딱히 어디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어, 영화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오수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저도 네, 근데, 봤어요. 근데 그 영화 보면은 그게 이제, 2000년대 나왔는데 그게 흑백으로 제 기억에 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 제가 그 오수정에 나왔던 그 호텔의 그 비슷한 방에서 어, 그 숙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그때 기억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네. 그러다가 이제 그 호텔이 그 신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 신축이 중지됐다는 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소재가 없다 보니까 아이고. 이것저것 네,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민수 경우에는 좀 제 경험도 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그렇게 네. 샘플을 한번 잃어버려가지고 아,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 물론 저는 술을 먹고 잃어버린 건 아니었고, 네네. 이제 제대로 그 선적을 했는데 왜 우편물이라는 게 잘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분실되죠. 그래서 이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아마 떠올리면서, 네, 아,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뭔가를,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는, 네, 맞아요. 네,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제 썼던 것 같은데, 음, 글쎄, 뭐, 아내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지금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저는 너무 소설이 그 네, 긴장감이 넘쳐서 너무 네네. 좋았거든요. 근데 쓰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 소설이. 왜냐하면 이제 음, 후반에 그 호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네. 사실 폐쇄된 호텔 안에 들어간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제 그렇죠. 뭔가를 봐야 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할 수 있는데, 뭘 볼 수 있을까 생각하려니까 너무 막막해가지고, 아, 네, 쓸 때 좀 힘들었던, 네,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애정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이거를 표제작으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네네. 이제 그 편집자들도 음, 그런 의견이어서 의견이 좀 맞았던 네, 네.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또 보면 그 네. 이후 시리즈 있잖아요. 곡부 네네네. 이후 네네. 또 뭐 이 작품 자체가 네네. 중국 제남이나 이제 곡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실종된 회사 동료 정대리를 찾으려고 진석이 이제 가서 배회를 네. 하는데 거기서 네. 벌어지는 사건들이라든지 아니면 회상을 통해서 밝혀지는 정대리와의 일화라든지 또 네. 강에서 마무리되는 결말 같은 거 또 네. 화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머리를 바닥으로 하는 뭐 이제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고 온 것의 확장판일까 이런 생각을 네네. 좀 음, 했는데 더군다나 음. 이게 지금 사이즈가 엄청 큰 네네네. 맞아요. 소설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혹시 이 작품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 네. 이제 아까 그 표지랑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 소설의 인물들이 어디를 많이 가는데 네네네. 이것도 이제 제가 중국의 산둥성이라는 데를 한번 그러니까 이제 일이 있어서 아, 갔다가 아, 그 도시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보다는 좀 더웠던 한 4, 5월? 5월 정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정말 그 도시에 물이 많고 그래서 길에 어, 이렇게 물이 막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네. 그 강가에 이렇게 벚꽃 같은 목련인지 뭐 하여튼 그런 하얀 꽃들이 막 피어 있고 이제 그랬던 아,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쓰게 됐는데 사실은 아까 이유라는 이후 시리즈. 키워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유라는 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뭔가 지금 이유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약간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유, 예, 지금도 힘드니까. 근데 왜 제가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인물들이 지금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더 살아가고 나아가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 이 제남이나 이런 데서 잠깐 뭐 실종된 동료를 찾으러 갔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 네, 대면이랄까 네, 네.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는 예, 네. 그런 생각으로 썼던 것 같고 여기 그 곡부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실제로 가봤는데 정말 그 스케일이 대단해가지고 네. 네, 되게 놀라고 정말 다 하루에 다 돌아볼 수 없는 그 엄청난 어, 거리와 크기와 이런 것 때문에 네. 좀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 작품은 좀 뒤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이제 제가 좀 단편으로 먼저 이렇게 아, 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장편으로도 나오실, 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조금 이제 뒤에 이야기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아, 네, 그런 것들을 좀 기대, 생각을 하고 예, 썼던 작품이. 기대됩니다. 네. 네, 여기 또, 제가 너무 소설에 대한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네네. 보면 스모그를 뚫고 이 작품을 보면 또 작중 네. 인물들이 겪는 재난의 상황이 굉장히 두드러졌는데 대기 네네. 오염이나 뭐 지진에 대한 공포감이나 또 바이러스가 퍼진 소농장 같은 그런 외적인 네. 장면들도 어, 확실히 네.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지만 네. 네. 보니까 이 부부 지영과 상영 네네. 이 부부가 더 재난 속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이게 또 결혼기념일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굉장히 또 상징적이고 네.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래도 스모그를 뚫고 그 예약된 레스토랑에 가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 이런 의지가 굉장히 돋보이는 소설인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아, 그렇군요. 이게 제목이 좀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목이 뭔가 좀 자극적인 듯한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거의 지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네네네. 있는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 음, 여기는 뭐 가시적으로 안개 같은 그런 스모그 같은 게 있으니까 좀 더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 소설은 그냥 저는 재미있게 썼고, 네. 뭐 약간은 좀 이게 다 쓰여지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음, 드는 음, 저한테는 좀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음, 이게 이제 뭐 말씀하신 그런 꼭 음, 이 환경적인 요인만이 재난이 아닌 거죠. 이 음, 인물들에게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덜 드러나서 약간 좀 음. 저한테는 아쉬운 네, 아, 그런 소설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중국에서 한번 이런 스모그 같은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게 아.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니, 네, 대륙이라서 사이즈가 다를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정말 정말 충격적이었고 아, 그거를 사실 우리도 지금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이게 네. 황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눈에 네네. 잘 보이지 않지만. 근데 제가 느낀 충격에 비하면은 좀 아직 덜 쓰여진 어, 예, 그런 느낌의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저에게 뭐 그런 어떤 환경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소설에 많이 가져오느냐 네네네. 배경으로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 기회에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배경이나 어떤 제 소설의 하나의 요소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사람들이 다 환경 보호하는 일에 네.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게 우리가 사실 혼자 살거나 여러 명이 살거나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양 같은 거 보면 네.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맞아요. 살고 있는지.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소설 안 쓰고 환경 운동하면 좋겠거든요. 그럼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요, 독자들은? 아니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소설을 쓰는 거지 이거를 그냥 어, 단순히 무슨 배경으로 가져온다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예, 좀 이상한 얘기지만 하여튼 이번 음. 기회에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냥 소설의 소재로만 쓰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오해를. 네, 뭐 어, 그런 얘기를 많이들 아, 하시는데, 네.
제가 그러나 구체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운동 차원의 그 환경 문제를 어떻게 네네. 해결할 것인가. 네, 거기에 좀 강영숙 관심이 소설가님 있는데. 환경운동가의 면모가 있으시다. 이건 좀 그 개인적인 그 소감인데 음, 그 강영수 작가님 소설 읽으면서 되게 그 감수성이 너무 좋아서 네, 제가 또 너무 그 좋아하는 감수성이어가지고 네, 행복하게 네, 읽었거든요. 그래서 뭐 버려진 지대 같은 거, 다크 네, 투어리즘, 네, 아 이런 또 소재나 상상력도 너무 놀랍고 그래서 네, 이 재난이 결국 오종이라는 도시의 황폐함 이제 이런 네, 것들로 또 상징화되고 여기 보면 또 무인 또 인공지능 이런 네, 어떤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리나 예전에 그 한국일보 문학상 네, 수상작이었던 리나도 생각이 네, 들고 그래서 디아스포라나 탈주, 탈영토화 이런 거 네, 근미래나 재난 디스토피아 같은 이런 소재에 네. 관심이 원래도 많으신 거죠? 음, 글쎄요. 우리가 뭘 쓸 때 이영주 씨는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키워드나 주제를 미리 생각하고 쓰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그죠? 쓰다 보면 이제 뭐가 그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하신 그런 단어나 키워드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음, 쓸 때 뭐 딱히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전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되게 작은 디테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 어, 지금 뭐 얘기하신 그런 우리 사실 지금 배달 딜리버리 같은 거 하는 로봇이나 되게 이렇게 상용화된 로봇들이 네. 식당에 가도 있잖아요. 있어요. 된장찌개도 갖다 주고 네네. 뭐 그런 풍경들이 이제 좀 있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 엄마 얘기인데 네네. 외형을 그렇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가까운 시일 안에 이런 도시를 여행하게 되지 않을까. 음, 예, 그리고 여행지라는 게 이제 뭐 따뜻하고 맛있는 것만 있고 좋은 것만 보는 데도 있지만 네. 또 이런 여행지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여행지들이 있고 지금 아, 말씀하신 그런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상상하면서 썼던 것 같은데 저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집에서 이 작품이 제일 좋거든요. 네. 저한테는. 그래서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네. 네, 저도 좀, 그리고 이 제목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꼭 이 네. 제목을 쓰고 싶어가지고, 아, 제목 너무 네. 좋아요. 그것도 원래 이 뒤에 뭐, 버려진 지대에서 하고 무슨 뭐뭐 이유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아, 붙어 있었는데 나중엔 뺐고요. 네. 근데 이런 여행을 하게 되는 상상을 좀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음. 저도 다크 투어리즘, 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서. 네, 네. 근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실제로 이제 이런 걸 하는데도 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저도 어, 이렇게 찾아봤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네. 근데 그 버려진 지대에서 결국 되게 인상적인 네, 부분은 엄마하고, 또 딸, 소희와 네, 은수의 그 재난? 가정폭력이 역시 일종의 재난이다. 이제 이런 아, 느낌으로 다가왔고, 네, 그러한 재난이 또 지나간 이후의 삶의 어떤 이야기로도 읽혔는데, 네, 어떠셨는지. 또 거기 음, 보면 약간 엄마가 또 네,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장면 이런 거 보면 네, 또 네, 네, 엄마라는 존재가 되게 네, 다른 소설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작가의 말 보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준 엄마에게 이 소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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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친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음, 어머니가 네, 뭐 투병 중이실 때 이 작품 내셨다고도 네, 네, 하니까. 네, 네. 근데 뭐 사실 우리 작가들이라면 또 작가들이 아니어도 엄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저는 쓰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런 책 중에 이제 엄마라는 그 타이틀을 가진 소설도 있는데 우사미 린이라는 일본 어, 작가가 쓴 그 조그만 소설집이 있는데 갑자기 그 엄마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엄마를 자기가 다시 낳아주고 싶어 하는, 낳아주고 아, 다시 이제 키워주고 싶다, 네. 엄마를 힘들지 않게 키워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우짱인가, 뭐, 라는 그 주인공이 나와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엄마를 다시 낳아서 키워주고 싶다. 뭐 수사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글을 쓸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글을 쓰게 만든 장본인이 또 엄마이기도 하고. 네네. 근데 우리가 또 엄마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의 20대, 30대까지만 해도 엄마랑 계속 불화하면서 네. 그렇게 좀 살았던 것 같고, 또 달리 말하면 또 엄마를 착취했다고도 할 수 있죠, 사실. 그래서 엄마의 너무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엄마의 노동력이나 여러 가지 네. 면에서 그러면서 이제 살아왔던 것에 대한 어떤 미안함 네. 같은 것들이 이제 이번에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버려진 지대에서 네. 보면 이제 딸이 그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네네. 이제 엄마가 그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걔는 그냥 뭐 독립영화 만드는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조그만 극장에서 상영하고 친구들하고 담배 피고 있고 술 마시고 있고 이랬는데, 엄마는 그 딸을 너무 이제 우리 딸은 감독이다 이러면서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그 부분이 좋기보다는 좀 사실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엄마 스스로도 좋아야 되는데 꼭 딸의 그런 걸 보면서 좋아해야 하나라는 것들은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썼던 것 같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는 엄마를 뭐 낳아주고 다시 엄마를 힘들지 않게 키워주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선배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엄마가 돌아가신 기분이 어떠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많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제 들려오는 얘기들이, 선배들이 엄마가 계실 때 잘해라. 그러니까 꼭 이 말을 명심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좀 엄마에 대한 생각을 많이 이제 했고, 그렇지만 사실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마를 막, 너무 엄마한테 뭐 갑자기 잘하고 이러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색. 하여튼 네, 그 엄마라는 말만 나오면 이제 뭔가 할 말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이제 자꾸 엄마라는 소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네. 제 마음을 이제 좀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인용을 하는 건데, 그 엄마가 나를 낳아준 창조주고, 네네. 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엄마에게서 태어났든 간에 엄마가 창조주인 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창조주인 엄마를 좀 잘 살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요즘에 이제 그렇게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엄마는 있어도 눈물 나고 없어도 눈물 난다. 그렇죠. 그런 말도 굉장히 있던데. 힘들죠.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네. 이제 앞으로 작가님이 지금 집필하고 계시는 작품이나 또 앞으로 쓰고 네.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미 또 새로운 작품을 쓰고 있어야 하는데, 다 지금 그런데 요즘에는 막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것 자체가 막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요즘에 뭔가 이렇게 살면서 되게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네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급급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막 그냥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그게 뭘까? 이제 그런 좀,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다음에 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생각을 하거나, 네. 물론 뭐 뭔가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뭐 지금 당장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런 건 제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네. 근데 그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네네. 이제 최근에는 제가 여태까지 썼던 소설에, 아까 이영주 시인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장소나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이제 조금은 어딘가에 좀 집중해서 서울 안에 있는 어떤 장소에 네. 집중해서 이제 물론 여성 인물들, 제가 써온 소설들이 이제 여성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네네. 그런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갈까 하는데, 이번에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이런 어떤 테마로 작가가 작품에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또 작가의 목소리 낭독해 주시는 시간이라서요. 네. 강영수 소설가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볼까 하는데, 낭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저희가 좀 얘기했던 버려진 지대에서의 네.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띄어서 이렇게 계속 읽지 않고 조금씩 띄어서 네네.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주인공, 그러니까 엄마의 이름은 소희, 김소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딸은 은수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 이야기부터 네.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나이로 70세인 김소희, 혼자만의 엑소더스, 어쩌면 탈출에 관한 이야기. 소희는 이 여행 내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걸 어쩌지 못했다. 소희는 만 19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임신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낳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의 체중이나 심장, 머리둘레나 발 사이즈 같은 건 측정하지 못했다. 아이는 고무 인형처럼 작았고 쭈글쭈글했고 징그러웠다. 그날은 12월 2일이었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추웠다. 소희는 아기를 낳고 시간이 좀 지난 뒤 가위로 탯줄을 잘랐다. 탯줄은 생각보다 쉽게 잘리지 않았다. 배운 적이 없는데도 소희는 자르고 남은 탯줄을 돌돌 감아 아기의 배꼽에 붙였다. 태반은 동그란 양동이에 담아 문가에 두었는데 금세 낙지 빛깔로 얼어버렸다. 소희는 손바닥에 얼어붙을 듯 차가운 문고리를 힘주어 돌리고 나가 미역국을 끓였다. 배가 고프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했다. 남편이 다리 공사 현장에 가고 없는 동안 소희는 무사히 출산했고 아기도 죽지 않았다. 소희가 결혼해 살던 1970년대 후반의 지방도시에서 남편이 때린다고 가출한 여자는 소희가 유일했다. 소희는 어느 날 남편이 일하는 다리 건설 현장에 갔다가 소희와 나이차가 크지 않아 보이는 청년 일꾼들을 때리는 남편을 보았다. 남편이 이상할 정도로 그들에게 가혹했다. 소희는 남편에게 맞은 건장한 청년들이 남편을 죽이러 올 것 같아 무서웠다. 그래서 남편이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날이면 빨간색 랜턴으로 논바닥 여기저기를 비춰보며 바깥에서 서성거렸다. 남편이 소희를 처음으로 때린 날 소희는 은수를 데리고 안방에 붙은 뒷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다. 태어나서 그토록 두뇌의 전이 빨라 보기는 처음이었다. 소희는 닭장에서 암탉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깜짝 놀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니 암탉이 있던 닭장은 빈 철조망과 닭이 알을 낳던 두 집만 남아있었다. 그 집에 처음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담장 옆에 세워져 있던 발로 밟아 솜을 트는 구식 솜틀기계도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비를 가리기 위해 친 닭장 지붕 천막이 솜틀 기계를 덮을 지경까지 흘러내려와 있었다. 소희는 화풀이라도 하듯 담벼락에 쭉 세워진 기다란 농기구 하나를 들고 천막 위로 치켜 올렸다. 그래도 화가 가시지 않아 솜틀 기계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오래된 기계는 비틀리며 먼지를 쏟아낼 뿐 부서지지는 않았다. 그때 은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은수가 늘 의지했던 흰 개가 어디서 쥐약을 먹었는지 수도가 시멘트 위로 엎드려 죽어 있었다. 물을 마시려고 했던 모양이었다. 은수는 집 밖으로 한달음에 뛰어나가 논두렁에서 쑥을 뜯어 돌아왔다. 야, 먹어. 은수는 개를 안은 채 자기 입으로 쑥을 잘게 씹어 개 입에 밀어넣었다. 그래도 개가 살아나지 않자 또 바깥으로 뛰어나가 쑥을 뜯어왔고 입속에 집어넣었다. 은수는 오전 내내 그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개는 살아나지 않았다. 은수는 결국 소희와 함께 개를 묻었다. 은수는 땅속에 누운 개에게 다시 꺼내줄 테니 좀 자고 있으라고 말했다. 그날 종일 굶은 은수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퉁퉁 부은 눈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내일 아침에 우리 가자. 다음날 소희는 결혼할 때 가져온 오방색 실크로 만든 집채만한 이불을 머리에 입고서 암탉이 알을 낳던 그 집을 나왔다. 소희는 그 이불을 몇십 년 동안 덮고 또 덮어 솜이 납작해진 뒤에도 버리지 않았다. 어쨌든 그때 그 지방 도시에서 남편이 때린다고 이혼한 여자는 소희가 유일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 단편 소설은 이제 그 어떤 짧은 이 시간과 형식 안에 그 인물의 좀 긴 얘기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이 부분을 쓸 때 이 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집약적으로 그러나 좀 파워 있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서사가 인과적으로 연결되고 그렇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그 상황을 좀 긴 이야기를 압축해서 네. 넣는 그런 형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착이 가는 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되게 그림이 잘 그려진다. 이 아이의 어떤 성정과 네, 또 네, 그 어머니의 그 강단? 이런 것들이 너무 네,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저희 지금 만나요. 마지막 코너가 하나 있어요. 마이 페이보릿이라고요. 아, 그래서 네, 분위기 좀 바꿔가지고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이나 혹은 네, 감동받은 영화 또 뭐 맛집이 있다면 새로 발견한 뭐 이런 음, 것들 이야기하면서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네, 나눠보는 코너 속의 코너인데 어떻게 네. 강영숙 소설가님은 요즘 푹 빠져 있는 게 있으신가요? 요즘에 뭐 다 그냥 우리 영화 많이 보잖아요. 사실 네, 영화나 맞아요. 아, 드라마,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켈리 라이커트라는 여자 영화 감독이 있는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그분 영화를, 그 영화나 인터뷰 같은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네, 근데 뭐 그 퍼스트 카우 같은 거는 이제 극장에서 상영을 했던 적도 있고, 네. 그 시네마텍 이런 데서는 이제 이번 영화를 몇 번 상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가 굉장히 좀 느리고 네. 그리고 이제 서사도 사실 별로 이렇게 잡힐 만한 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음,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뭐랄까 좀 그 영화 안에 서사나 막 현란함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좀 사색하는 하게 되는 네, 그러면서도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는 네. 그런 매력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영화를 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그렇게 많이, 어, 작품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가능하면 이제 이분 영화를 한번 다 봤으면 좋겠다. 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네. 그 킬리 라이커트라는 그 DVD 같은 게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올드조이 같은 거는 나와 있는데요. 어, 그런 것들, 예,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제가 사실 아까도 그, 네. 뭐 요리나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요리도 좀 시도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영화를 보는 것으로, 네, 네, 영화 네, 너무 좋죠. 저는 영화 네, 말씀하셔가지고, 그, 네, 스모그를 뚫고, 그거, 네. 영화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들었어요. 그런가요? 읽으면서, 이거는 영화다. 막, 네, 감독님들 혹시 듣고 계신다면. 네, 네, 오늘 소설 속에 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다 좋았는데, 마지막 네. 작품 있잖아요. 아, 그 네. 네. 라플린드였나요? 저는 네. 그거는 진짜 시 같더라고요. 아,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막 되게 두근두근 네. 하면서 읽어가지고 앞에서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상. 아, 네. 네. 근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슬프고, 네. 정말 그 밀도 높은 한 편의 시 네. 같았다라는 네. 저의 개인적인 소감을 네. 네,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고요. 네. 이 네. 강영숙 작가님의 두고 온 것 꼭 소설집 전체를 읽어 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음. 끝으로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작별인사 대신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 네, 네네. 봄이 가기 전에 꼭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아까 음, 음식 여쭤보려다가 음식 아, 네. 좀 안 글쎄요. 하신다. 뭘 하고 싶을까? 제가 우리가 혼자 계속 있는 시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작년에도 좀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 이제 저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술을 마시지 않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때 말씀하시니까, 그냥 상상을 하고, 네. 네, 근데 늘 마음은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음, 재밌다. 좀, 네, 좀 안 마시려고 이제 노력을 네, 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마시지 않는 동안의 그 몸 상태나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글쓰기에 좀 더 네. 이렇게 적합해지고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지금 봄에는 이제 좀 더 건강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글 쓰는 어떤
상태로 좀 더 최적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를 네.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여기서 강영숙 작가님과의 만남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또 저는 강영숙 작가님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대를 기다리면서 작은 수첩을 꺼내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대 이름을 감췄죠. 내 맘 가득한 그대는 때로는 시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때로는 소설이 되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벅찬 내 맘을 담았죠. 저만치 걸어오는 그대가 보이네요. 소중한 나의 사람 그대여 어서 와요.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3분 광고 코너입니다. 문장의 소리 3분 광고 코너는요. 출판사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작가 본인도 괜찮고요. 환영할 만한 분들은 이제 독자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책을 광고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 3분 광고가 단순히 책 광고가 아니라 모두가 이 독서 문화를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장의 소리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신청도 해주시면 또 혹은 사연 같은 것도 올려주시면 3분 광고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서 광고 의뢰를 하셨을까요? 내 고독을 너무 쉽게 놓지 말라. 더 깊이 배워라. 14세기 시성 하피즈의 시를 시작으로 48개국 108명의 시인이 쓴 팬데믹 시대의 연시집. 그 순간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가 아논북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깊은 고독에 갇힌 순간 세계 시인들은 인종과 언어를 뛰어넘어 확산하는 바이러스 앞에서 자신만의 시어로 신호를 보냅니다. 질병과 고통의 신호가 아닌 희망의 언어로. 그 신호들이 모여 한 편의 연시가 되었습니다. 와이파이를 통해 각자의 창문으로 바통을 건네며 닫힌 세계의 고독을 열어젖힙니다. 세계 각지에서 소환된 시인들은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이메일로 시를 주고받으며 앞선 시의 상징을 이어받거나 이미지를 전환하거나 이야기를 진전시키며 한 편의 완결성 있는 연시를 탄생시켰습니다. 연시 그 순간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첫 연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의 턱에서 떨어지는 것은 피가 아니라 포도주. 바깥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다. 세계는 지금 우리 것이다. 격리 중에도 당신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하피즈, 힘내세요. 세계는 없어도 언어가 있으니. 설령 당신의 시를 이해해주는 이가 새들밖에 없을지라도.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시와 언어는 의연하고 강건합니다. 그러니 하피즈, 힘내세요. 네, 여기까지. 네, 지금 시집의 일부분 소개해 주신 거죠? 네. 네, 아논북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아논, 출판사인지. 네. 네. 아논북스는 2021년에 창립된 신생 출판사인데요. 아논의 뜻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 독자들의 안온한 시간을 위해서 새로운 책과 이야기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 아논북스라는 출판사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아논북스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책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문장의 소리 상품 광고에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참여하신 분들께 W 뷰티 컴퍼니에서 헤어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문장의 소리 2부 엔잡러의 수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지금은 부캐 전성시대. 본업인 글쓰기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엔잡러 작가들을 모시고 다채로운 직업 이야기, 일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그 대망의 첫 시간을 함께 나눌 윤치규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치규입니다. 윤치규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2021년 서울신문과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각각 제주, 애도, 또 1인칭 컷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최근에는 첫 소설집 러브 플랜트를 출간하셨습니다. 활동하신 지 1년 만에 첫 소설집 내시다니 작년 한 해 정말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뭐 늘 똑같이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네. 밤에는 소설 쓰는 지루한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자음과 모음 트리플 시리즈에 참여하면서 첫 책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홍보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참 네. 이세를 찍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앞으로 더 재밌게 독자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게 열심히 써야겠다 이러한 각오와 다짐을 다잡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쉽지 않죠. 저희 방송이 한 4월쯤 나갈 예정인데, 책은 겨울에 출간이 되긴 했는데, 러브와 플랜트라는 단어를 조합한 이 제목이 약간 봄에 또 읽기에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그 이세를 찍을 수 있도록 어떤 이야기인지 좀 소개를 잘 해주시면. 그렇죠. 이게 봄에 또 잘 어울릴 수 있게 나름 저도 네. 그 나름대로 저는 연애소설 모음집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다니고 있긴 한데요. 이게 독자분들이 이거 연애 아니다. 이거 달달한 거 하나도 없고 씁쓸하기만 하다. 이렇게 초콜릿인 줄 알고 샀는데 카카오 100%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주고 계셔가지고 네. 좀 이렇게 막 두근거리고 막 설레는 그런 연애 이야기는 아니고 네. 비혼과 결혼 그리고 이혼이라는 세 가지 소재로 각각 연인들의 어떤 단상이나 네. 조금 씁쓸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애 이야기를 연애의 네. 뒷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뭐 연애는 언제나 뒷면이 있게 마련이니까 그렇죠. 네, 더 호기심이 생깁니다. 저희 엔잡러의 수다는 문장의 소리가 개편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거든요. 그래서 뭐 확실하진 않지만 측근의 제보에 따르면은 작가님이 문장의 소리에 출연하시는 게 목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SNS에 올리셨다고. 맞아요. 그 SNS에 올린 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 진짜? 네네네네.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러면 텔레파시로 엄청 저희 작가분들한테 쏘고 계셨던. 저희가 사실 목표나 꿈 같은 걸 되게 구체적으로 잡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이제 첫 책이 나왔을 때도 제가 그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되게 오래전부터 버킷리스트를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처음 책이 나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성덕의 느낌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인 김현수 작가님, 황정은 작가님, 네네. 강경수 평론가님 이렇게 세 분한테 무조건 책을 보내드리자. 네. 그리고 알라딘 판매 지수는 5,000을 넘겨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이제 그중 하나가 문장의 소리에 그 원래 첫 책 특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출연하는 거 이렇게 해서 벽에다 써놓고 맨날 보면서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제
구문소가 갑자기 시즌이 끝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책 특집이 없어지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좌절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렇게 SNS에 올린 날 연락을 네. 받았고 네네. 또 이렇게 신문장의 소리에 첫 번째 화에 출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과분한 영광입니다. 저희가 네. 영광이죠. 왜냐하면 이 코너 저희 나름대로 야심차게 만든 코너여서 윤치규 작가님이 만장일치로 제일 먼저 섭외 순위에 올랐던 걸 생각해 보면 윤치규 작가님 확실히 독특한 이력이신데 그 엔잡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요즘 대부분 다 직장 다니시면서 소설 쓰시는데 저는 아무래도 글과는 상관없는 일을 지금 좀 하고 있긴 해요. 네. 현재 그 시중은행의 그 영업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가계대출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주택자금 대출 뭐 이런 상담을 주로 맡고 있고 근데 뭐 제가 재테크나 금융지식 이런 건 전혀 모르거든요. 부동산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근데 그래도 그 가계대출은 좀 오래 했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뭐 신용대출이나 네. 집 사실 때 연락 주시면 약간 일수꾼 같은 느낌인데 이게 대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출 업무를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많은 작가분들이 글쓰기라는 본업 외에도 다양한 직업을 겸하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은행에서 근무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그 과정을 좀 그쵸. 듣고 싶어요. 저는 사실 원래 그 직업은 장교였어요. 그 대위까지 복무하다가 29살에 이제 전역 지원서를 쓰고 은행에 취업했는데요. 대위면은 그래도 꽤. 그렇죠. 네. 대위라고 하면 다들 유시진 대위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어디 가서 대위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어제도 뭐 중대장까지 하다가 네네. 와. 전역을 했고 이제 전역을 하게 된 계기는 소설을 쓰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으면서 근데 군인은 퇴근이라는 게 없거든요. 네. 뭐 늘 부대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야 되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되고 막 북한에서 도발이라도 하면 계속 상황실에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소설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쓸 시간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역 지원서를 내면서 좀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일을 하면서 퇴근하고 소설 쓸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막 고민하다가 근데 제가 정말 군 생활만 해서 사회를 잘 몰랐어요. 저는 은행이 4시에 문 닫고 퇴근하는 줄 알았습니다. 은행원들이. 그건 은행 고객들만.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문을 4시에 닫고 이러길래 은행원들은 4시에 퇴근하나 보다. 4시에 퇴근해서 글 쓰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은행 그 취업 준비를 했고 지금은 이제 4시부터 일을 시작하는구나 은행원은 4시부터가 업무 시작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지만 맨 처음에는 어쨌든 그런 진짜 막연한 생각으로 잘 몰라가지고 은행을 준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언제 끝나세요? 4시? 그래도 뭐 조금 요즘은 많이 다 선진화돼 있고 이렇게 AI가 다 제 대신 해주고 나중에 AI가 제 직장까지 뺏어갈 것 같이 무섭지만 그래도 많이 해줘가지고 요즘은 뭐 6시, 7시면은 그래도 퇴근하고요. 뭐 한 달에 월말이나 이럴 때만 한 달에 한 3-4번만 야근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나마 좋아졌어요. 진짜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 예전에 작가님 과거에 그 인터넷 공간에서 추리소설 연재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육군 장교도 하셨고 은행원이시면서 추리소설 연재도 하셨는데 또 뭔가 다른 일을 또 혹시 도모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막 그 요즘 인스타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막 여기저기 되게 열심히 활동하긴 하는데 제가 사실 그렇게까지 막 열정이 넘치거나 기운이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제가 사실 소설 관련해서는 욕심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글도 열심히 쓰고 싶고 문우도 많이 만들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소설을 좋아해주는 1000명의 이상한 독자를 만들고 싶다라는 또 구체적으로 그런 개인의 목표가 있어서 저는 합평 모임이라든지 뭐 소설 쓰기 모임 이런 것들을 직접 운영도 하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엔잡이나 뭐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 김금희 작가님 소설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 이상한 1000명의 독자가 있어서 어떤 책이든 1000권은 팔린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한테도 되게 이상한 그 1000명의 독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맥락에서 이제
1000명의 이상한 독자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평 모임 같은 거, 뭐 화평 강의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뭐 소설 쓰기 모임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저의 독자들을 모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엔잡처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되게 피곤하시겠어요. 되게 피곤한데 이게 뭐 노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자아실현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이제 같이 소설 쓰기 모임 이런 데서 만난 분들 소설 읽다 보면 맞아요. 막 진짜 저도 엄청 에너지 받거든요. 네, 아니 이분도 이렇게 열심히 쓰는데 나도 더 열심히 써야겠다. 맞아요. 그리고 아니 이분은 나보다 더 잘 쓰는데 왜 등단 못하셨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아니 이분한테 부끄럽지 않으면 내가 더 열심히 써야 돼. 막 이렇게 되게 자극을 받거든요. 겸손하시네요. 그래서 뭐 네.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엔잡러로 산다는 게 지금 뭐 잠은 주무시죠? 엄청 많이 자고요. 네. 그래서 하루 일과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은? 하루 일과 루틴이요? 네. 근데 이게 루틴이라고 말하면 네. 제가 이걸 매일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그건 대충.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건 절대 아니고. 카테고리화해서.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자 하는 루틴이 있는데, 뭐 일주일에 뭐 한 2-3번 지키면 많이 지키는 거고,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정해놓긴 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네, 가장 네? 머리가 맑을 때, 스마트폰에 한 번도 보지 않은 뇌로 소설을 써요. 네? 네?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에 한 번도 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내가 새벽 5시보다 힘든.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이제 출근하기 전까지 한 8시 정도 출근하는데요. 네.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소설을 쓰고 네, 출근해서 일하고 네. 그리고 점심 때는 밥을 좀 빨리 먹고 무조건 1시간을 거의 풀로 자요. 네, 무조건 낮잠을 잡니다. 네. 그렇게 낮잠을 자고 네. 오후에 일하고 뭐 6시에 퇴근하고 나면 네. 뭐 술 마시거나 뭐 약속 없는 날은 네. 간단하게 산책하거나 뭐 영화 같은 거 보고 가끔 오락도 하고 네. 약간 1-2시간 정도 뇌를 좀 비우는 일을 해요. 네. 네.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네. 10시쯤 이제 잠자기 전에 네. 체력이 좀 남아 있으면 네. 이제 그때도 조금 소설을 쓰려고 끄적여 보는데 네. 그때는 이제 써지지도 않고 잘 네. 그냥 막 이렇게 막 쓰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때 만약에 소설이 잘 써진다. 그러면 나 천재인가 이렇게 하면서 잘 써진다. 그 다음날 딱 일어나서 보면 역시 쓰레기구나 이거 다. 난 쓰레기구나. 어젯밤에 내가 쓰레기 썼구나. 이렇게 해서 다 지우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라도 좀 끄적이고 써보고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글 쓰시는 게 훨씬 더 체질에는 맞으시나 봐요. 그렇죠. 네네. 야, 근데 웬만한 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근데 저도 뭐 이런 걸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고, 진짜 한 2번, 3번 정도라도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편이고, 네. 뭐 대부분은 혼술을 하고 자거나, 네. 유튜브 쇼츠 보면서, 유튜브 쇼츠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제 엄지손가락을 이 쇼츠를 넘기는 이 엄지손가락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네. 잡니다, 요즘은. 네. 네. 아니, 그래도 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일의 기쁨이랄까? 뭐 이제 이런 걸 누린 순간이 있다면은 언제일까요? 일의 기쁨이 어딨어요. 슬픔만 있어요. 그쵸. 돈을 버는 거고 비즈니스다. 저는 오후 4시가 제일 행복합니다. 오후 4시에 은행에 철창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찡 하면서 갇히는 그 철창이 내려올 때 너무 행복하고 막 숨이 쉬어지고 그 철창이 다 내려오고 나서 네. 뒷문으로 누가 또 벨을 눌러요. 띵동 이러면서 뒤늦게. 고객님이 네, 고객님이. 그런 분들까지 다 가고 나면은 너무 행복하고 네,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오후 4시가. 너무 재밌는 포인트여서 상상도 못한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그 고객님들이 독자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그쵸. 생각보다 저를 찾아오는 고객님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근데 나이가 다들 연세가 엄청 많으신 분들이신데, 네. 이제 뭐 70대, 한 80대 이제 할머니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그분들이 막 신문에서 저 봤다고, 막 조선일보 이런 거 갖고 오셔가지고, 그 신문에 사인해달라고 하시고, 근데 또 오시면 그분들이 막 정기예금을 들어주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생각보다 몇 분 계셨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도 연결이 되네요. 그쵸. 네. 그분들이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네. 확실히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에서 은행을 많이 가니까. 네, 그쵸. 네. 이런 것도 궁금한데 일할 때 뭐 이렇게 약간 상징적인 이런 거 이것만 꼭 필요해.
뭐 출근길 커피라든지 아니면 늘 먹는 영양제가 있다든지 노동요 같은 게 있는지 또 뭐 이렇게 물건을 꼭 지고 맞아요. 다녀야 되는 그런 분들 많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꿀템이 작가님은 어떤 게 있으신지? 근데 저는 뭐 사실 뭐 성격이 그런 게 좀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뭐 꿀템 이런 건 전혀 없고 네. 대신 어떤 버릇 같은 건 있거든요. 습관, 그러니까 마인드셋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 네. 아침에 출근해서 앉으면 그래서 9시가 딱 돼서 업무 시간이 되면 그 머릿속으로 3번 외치거든요. 네. 나는 ATM이다. 삐리삐리. 약간 AI 같은 음성으로 나는 ATM이다. 나는 ATM이다. 난 돈을 벌러 왔다. 이렇게 스스로 체면을 걸고 이제 근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통장을 집어 던진다거나 막 모욕적인 말들 하는 고객님들 만나도 네.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처를 받고 이러면 막 힘들죠. 며칠 동안 소설을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계속 나는 ATM이다. 삐리삐리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약간 네. 좀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나와 진짜 내가. 그래서 지금 모욕당한 거는 일하는 내가 모욕당한 거지. 네. 소설 쓰는 내가 모욕당한 게 아니다. 네. 이런 생각들 하면서 네. 계속 그런 생각해 머릿속으로 일하면서 계속 삐리삐리 나는 ATM이다. 아니 지금 네. 그 꿀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작가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어떤 간극이 굉장히 힘들 텐데. 그렇죠. 맞아요. 아주 좋은 그 조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당할수록 네. 반드시 소설가가 돼야겠다. 반드시 소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야겠다. 네. 이런 생각들이 더 간절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원동력으로 소설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다들.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눈빛이 약간 촉촉해지신 것 네. 같아요. 눈물 좀 닦고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 지난해에 또 조선일보의 일사일언이라는 코너에서 은행원 자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소설 쓰는 자를 버무려서 에세이를 연재하셨는데 그 남이 시킨 일하고 나만을 위한 일의 차이점 그리고 전업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생계를 또 따로 해야 하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까지 가능하실까? 또 이 뭐 워크라이팅 밸런스라고 하는 그 워라밸을 위한 시간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네네. 이 패턴을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네네. 언제까지 이게 그쵸. 가능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제일 많이 묻는 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설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잘하면서 소설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결단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소설 쓰기에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그 상근직으로 일하면서 네. 소설을 잘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100%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제 소설이 이 모양인 거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아니, 불구하고 너무 잘 쓰시는 거죠.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진짜로 돈을 벌어야만 되고 네. 진짜 뭐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버는 거지. 네. 뭐 한 달에 30만 원만 누가 저한테 주는 존재가 있다면 저는 직장 안 다닐 것 같긴 하거든요. 어머, 근데 다만 사이즈가 그걸로 되시나요? 그쵸. 진짜로 그쵸. 근데 다만 직장 다니면서 소설을 쓰는 게 장점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직장만 안 다녔어도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소설을 쓸 텐데 아니면 뭐 조금 더 내가 빨리 등단할 텐데 뭐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쵸. 네. 약간 좀 늘 나는 지금 전력을 다 하고 있지 않아. 나는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이야. 이런 느낌으로 약간 좀 항상 저에 대한 나의 재능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되게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만 해도 제 작품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내가 소설을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잘 쓰는 사람인지 또는 뭐 써야만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 그만두고 전력 투구로 소설을 썼다. 근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면 소설을 포기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을 잘 쓰는 것보다도 소설을 오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죠. 네. 저는 진짜 소설 쓰는 거 말고 아무런 취미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게임도 안 하고 뭐. 그래서 아까 오락한다고. 오락이라는 거는 비디오 게임 말고요. 오락. 네. 오락. 고양이랑 오락하고 뭐 이런 거. 네. 고양이 키우세요? 네, 고양이가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와, 집사님이시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네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멘탈 관리에 그쵸.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진짜로
저 같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 하면서 소설 쓰는 게 훨씬 더 건강할 거예요. 네. 그리고 직장 그만두고 정말 전력 투구로 소설 쓰면 아마 소설이 아니라 똥이 나오지 않을까. 더 이상한 게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이거 삐처리. 삐처리.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어쨌든 전에는 일을 하면서 습작생이었고 네네. 이제 최근에는 일을 하면서 작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그렇게 사인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생기셨는데 그 습작할 때하고 작가로 일을 하면서 지낼 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제가 은행에 입사하고 한 2년 차쯤 됐을 때 퇴근하고 항상 합정에 있는 문학가지성사 문지 사이에 가서 네. 소설 합평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회식 같은 거 있어도 네. 저 합평 수업 들어야 돼서 오늘 회식 빠지겠습니다 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저보다 직급은 높지만 나이는 한 살 어린 사람이 그 회식 자리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윤치 대리님 소설을 쓰신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에서 굉장히 제가 갑자기 모욕감을 느끼고 뭔지 알 것 같아요. 혼자 막 치욕을 막 씹어삼키게 되는 거예요. 소설 쓰신다면서요? 그쵸. 딱 그런 어조였어요. 그 자격증 시험도 안 보고 뭐 승진 시험도 안 보고 소설이나 쓰고 아니고. 있다. 이러한 느낌의 어떤 멘트였는데 등단하고 나니까 달라졌죠. 등단하고 나니까 확실히 그런 시선들이나 그러한 평가들은 달라지고 있고, 뭐 저는 사실 직장에서 뭐 되게 괴짜같이 쟤는 왜 자격증도 안 타고 왜 승진 시험도 응시 안 하는 걸까 이러한 포지션에서 저 친구는 꿈이 있는 친구였어. 저 친구는 멋진 친구였어. 예술가였어. 막 이러한 평가로 바뀌면서 생각보다 되게 훨씬 더 소설 쓰기에 집중할 수 있고 훨씬 더 직장 생활도 즐거워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신춘문예로 등장하기 저는 목표였는데 이 신춘문예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잘 모르고 젊은 분들은 신춘문예에 실린 제 소설 읽고 나서 그래서 2화는 언제 올라와 막 이렇게 묻는데 연재인 그렇죠. 근데 이제 높으신 분들, 네네, 높으신 분들, 은행장님, 뭐 부행장님 이런 분들은 신춘문예 세대들, 그렇죠. 이게 마치 과거급제 같이 느끼셨는지 막 저를 막 따로 부르고 막 작가님이라고 부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신춘문예가 알아주는구나. 아직 그 세대의 분들은 막 그분들을 막 최인호 막 이런 얘기하면서 최인호 선생님 그러니까요. 최인호 작가님 막 이런 말씀하면서 생각보다 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 되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면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렇죠. 꼭 등단을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이 있으신 분들은. 맞아요. 네. 그러면 은행 일을 하면서 아까도 그 얘기. 통장을 막 집어 던지고 이런 일들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실제 소설 창작에 영향을 미치고 또 뭐 금융업과 관련된 또 소설을 써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시나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일 맞닿아 있는 환경이 은행이니까 소재로 소설에 조금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제가 금융과 관련된 소설을 쓰고 싶다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은행에 관련된 소설을 쓴다고 하면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은행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은행에서 일하는 그 은행원이라는 그 직군이 갖고 있는 묘한 그런 동질적인 어떤 그런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앞으로도 써보고 싶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경험을 하시니까 이 생생함이 좀 다를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희가 엔잡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으면 합니다. 우선 저희가 사전에 소설가께서 아끼는 문장을 낭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소설가님이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 직접 쓰신 작품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이제 아무래도 아직 읽은 사람보다 읽을 사람이 많은 저의 책. 그럼요. 이런 기회에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러브 플랜트의 첫 문단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뭐 엄청 좋아하는 문단이라거나 이렇진 않고 그냥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해서 제가 물 한 모금 먹고 읽어보겠습니다. 러브 플랜트의 첫 문단인데요.
처음 보는 목이 메이네요. 다시 감동이라서. 네. 그 편집해 주시는 거죠, 이런 거? 네. 이런 걸 살려요. 네. 이거 라이브 아니죠? 네. 네. 아니 그 재밌는 걸 살리기 때문에. 네. 네. 그 러브 플랜트의 첫 문단입니다. 처음 보는 남자 손님이 대뜸 꽃다발을 찾으면 백현주는 마음이 불안해졌다. 애인이나 파트너에게 선물하는 거라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고백하려는 거라면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손발이 떨리면서 호흡까지 가빠졌다. 백현주는 그런 증상을 고백할 때 제발 꽃사지마 공포증이라고 불렀다. 물론 그런 공포증을 앓고 있다 해도 꽃집 사장이 꽃다발을 팔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다만 상냥 어조로 두 사람의 사이가 어느 정도인지 거절의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최대한 상황을 파악했다. 만약 승낙을 거의 받은 상태라면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꽃다발을 만들 수 있지만 상대방이 받아줄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고백하는 거라면 꽃다발을 묶던 백현준의 손은 단단히 굳어버렸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조금 더 읽으셔도 되는데. 사실 못 읽어서 그거를. 아니 그 윤치구 작가님 너무 네. 매력 있으셔가지고 혹시 작품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 방송 읽고 꼭 읽어보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읽어주신 이유가 네. 특별히 있으실까요? 제가 요 소설 쓰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요즘 그런 말 있는 거 아세요? 고백으로 혼내주기? 그 고백으로 혼내준다는 거예요. 너무 독특하다. 네. 그러니까 고백으로 혼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으로 혼내주기.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그 순간 되게 이렇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네. 그치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폭력이지. 이런 생각이 상대가 들면서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때까지 내가 살면서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지? 이 고백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아름답다고. 그렇죠. 아름답다고 느끼고 막 그 이제 친구들끼리도 야 고백해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을의 고백이라는 행위가 되게 아름답고 막 소나기 우리가 그 소나기의 첫사랑한테 막 그 뭐 갖다 주는 것처럼 네. 되게 그렇게 절절하고 막 아름다운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고백이라는 거는 진짜 엄청 일방적인 거고 네. 진짜 엄청 혼내줄 수 있는 그런 건데 진짜 네. 무기 같은 건데 네. 그러니까 꽃다발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무기인데 또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또 사람들 앞에서 꽃다발 갖고 이러면 또 창피하겠어요. 싫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자각 없이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설을 쓰게 되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연애도 좀 뒤돌아보면서 내가 참 많은 사람들을 혼내주고 다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 소설을 쓰게 되어서 네. 근데 또 이 소설 쓰고 나니까 저는 많은 걸 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전에 어떤 행위들이 반성도 되고 또 새로운 어떤 가능성도 발견하고 굉장히 좋은 부분을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윤치규 작가님 첫 소설집 러브 플랜트. 자꾸 이제 네, 홍보를 해야 됩니다. 러브 플랜트. 네. 이 소설 목차 구성을 살펴보면은 처음에 실린 1인치 컷은 이제 비혼주의자 커플 이야기고요. 두 번째 실린 완벽한 밀 플랜은 막 결혼한 부부가 신혼여행지에서 서로의 간극을 확인한 이야기고 또 세 번째 실린 러브 플랜트는 이혼한 남자가 식물을 가꾸면서 다시 사랑을 시작해보려는 이야기인데 비혼 결혼에서 이혼 이제 이렇게 연애와 사랑의 달콤 쌉싸름한 장면들을 다양하게 접근을 하셨는데 사랑이 사실 문학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오래된 테마잖아요. 그래서 소설 쓰기를 통해서 확실히 좀 연결이 되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연애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된 것 있으실까요? 근데 뭐 깊이 알게 되진 못하고 여전히 어렵고 네, 여전히 맞아요. 잘 모르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소설을 쓴다는 건 소설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어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을 가장 깊이 가장 고도의 방법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네.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소설 쓰면서 그 연애에 대해서 나의 지나간 연애사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인물을 통해서 서사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니까 그냥 어떤 나만의 생각이 갇혀 있지 않고 이게 이렇게도 보였을 수 있고 이렇게도 했을 수 있었겠구나. 소설을 쓰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소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어버린 이야기처럼 연애도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네.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유사점들 때문에 이번 소설 쓰면서 확실히 많이 연애나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려운 테마예요, 사실. 그렇죠. 또 이 작가님이 소설집 말미에 실으신 에세이 모든 연애의 기록을 보면 예전에는 내가 짜놓은 이야기들의 인물들이 그 역할을 다할 때 소설이 잘 써지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처음 구상한 이야기가 인물에 의해서 반드시 뒤집히고 실패해야만 소설이 완성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셨는데 이게 이제 서사 중심보다 인물 중심으로 쓰겠다는 일종의 선언 같은 것일까요? 뭐 그렇게 막 거창한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뭐 저는 사실 근데 되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소설은 어쨌든 서사 문학이고 그러니까 서사가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해서 늘 서사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서사를 만드는 게 결국은 인물의 행동이고 네.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사가 정해지는 건데 네. 저는 서사를 정해놓고 인물을 그에 맞춰서 행동하게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 인과관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습작하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제 소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제 자기적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이제 그러한 하평 그런 피드백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네. 뭐가 부족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내가 좀 인물을 더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이 인물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이 인물이 정말 이렇게 행동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서사가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인물에 의해서 서사가 바뀌는 게 훨씬 더 좋은 소설이구나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또 어렵죠. 네. 네. 어렵고 아무래도 욕심도 있다 보니까 네. 뭔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나 메시지에 맞게 네. 충실하게 좀 인물들이 움직여졌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죠.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이상하게 저는 소설은 안 쓰지만 그 네. 소설가 분들이 인물이 자기가 살아서 움직인다 네, 이런 네, 네.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차기작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약간 어떤 스타일로 쓰실지. 뭐 차기작이라기보다는 저는 네. 지금 쓰고 있는 건 그 이제 5월 정도에 리디북스에서 네. 그 우즈라이크 소설이라는 기획이 있어서 네, 네. 그 약간 전자책으로 나오는 그러한 분량이 좀 긴 네. 그러한 단편 소설인데요. 네. 조금 더 이게 독자들이 즐겁게 읽을 수 있게 네.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한 톤의 네. 어떤 기획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쓰려고 소설을 지금 쓰고 있고 네. 마침 또 은행 이야기입니다. 오. 은행의 어떤 한 지점에서 예. 벌어지는 네. 되게 소소한 그 코지 미스테리라고 해서 네. 소소한 수수께끼를 푸는 건데 예를 들면 올해 이번 달 승진은 누가 할까? 완전히 네. 공감 가는. 뭐 그래서 이제 여러 인물들 중에 네. 다 승진할 것 같은데 누가 결국 승진하는지 이런 걸 알아맞추는 그런 되게 사소하고 쓸모없는 추리 소설을 기획하고 있어요. 뭔가 너무 재밌게.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은행 앞에 객장에 계속 어떤 남자가 계속 앉아 있는데 네. 왜 앉아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근데 그런 생각을 네네. 평소에도 좀 하잖아요. 아니, 실제로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실제로 와서 뭐 당근이세요, 막 이렇게 은행에서 아니 객장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시길래 왜 앉아 계시나 싶었더니만 그 당근 거래를 한 3건 정도 하고 가시더라고요. 와, 네네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소설 써먹어야겠다. 네. 물론 이게 결말은 아닌데요. 너무 재밌는 소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작가님 또 앞으로도 보니까 아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시던데 네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장기 플랜이 있다면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장기 플랜이요? 네. 장기 플랜을 세울 만큼 뭔가 이렇게 여력이 없어서 닥치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소설 열심히 네, 쓰기? 그렇죠. 저는 절대 거절 안 하거든요. 네네. 어떤 제안과 어떤 청탁이 와도 절대 거절 안 합니다. 그래서 다 하거든요. 정말 웬만하면 다 합니다. 다. 그래서 대단하시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처럼 네. 기회가 주어지면은 최선을 다하고 네. 기회가 안 주어지면 네. 내가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네. 그래서 계속 소설을 쓸 수 있게 네. 그런 게 계획입니다. 네. 진짜 멋있는 젊은 작가의 파워가 느껴지는데 저희 이제 끝으로 나의 엔잡이란 땡땡이다.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정의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떨지.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이게 제일 어렵죠. 나의 엔잡이란 땡땡이다. 나의 엔잡이란 돈이다 이럴 때가. 나의 엔잡이란 소설을 쓰기 위한 수단이다. 네. 네네네. 정답이신 네네. 거예요. 저는 자주 하는 말이 네. 소설로 돈 벌 생각 없고 네. 내가 돈 벌어서 소설 쓰고 싶다. 네. 그러면은 그쵸. 조금 더 자유롭게 네네. 쓰고 그쵸. 싶은 거 쓸 수 있으니까. 네네네. 네.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오실 때 각오는 좀 어떠셨는지. 가고요. 네. 새롭게 시작하는 문장의 소리 시즌 2를 첫 탄데 내가 망칠 수 없다. 내가 최대한 뭐라도 보여드려야 된다. 여기서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러한 각오로 왔고 돌아가서 네. 제가 요즘 인스타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막 열심히 올리고 직장 사람들한테도 다 들으라고 하고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엔잡러의 수다 새로운 코너에 진짜 첫 스타트를 끊어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새로 시작하는 이렇게 문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너무 다들 편안하게 또 해주시고 또 이영주 시인님 너무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과하게 말한 건 아닌가, 너무 과하게 오늘 나대지 않았나. 조금 더 나대셔도 되는데. 걱정은 좀 들지만. 네. 지금 눈빛이 되게 초롱초롱한 소년의 눈빛으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초조한 눈빛인데요, 지금. 그래요? 네네. 되게 쑥스러워하시면서. 네. 오늘 정말 윤치규 작가님 덕분에 너무나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윤치규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연출의 김봄, 구성 작가 권혜영, 최지은, 진행의 이영주였습니다.